안녕하세요. 위키세미나 첫 번째 강의를 해요. 저는 지금 석박통합 이제 4학기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2년 인턴까지 포함해서 2년 동안 배운 거를 특히 이제 제가 초반에 머신러닝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뭔가 이 분야가 되게 방대한 분야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책을 보기 힘들고 논문을 보기도 힘들어서 뭔가 누군가의 강의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봤는데 일단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으로 제가 해봤어요. 혹시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오버피팅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사실 세 분이 이제 계시는데 대충 개념 정도는 다 알고 계신가요? 2년만 들어갔어요. 1번 들었어요. 일단 되게 이제 기초적인 수준부터 해야지 내 뒷부분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해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도창이 다운 것 같은데 그냥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복습자나 항상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머신러닝 공부할 때 과연 머신러닝이 무엇인가, AI랑 뭐가 다른가 이런 게 처음에 좀 헷갈렸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자체가 이제 최신 건 아닌데 대충 이제 고전적인 AI 분류에 보면은 이게 이제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뭐 디덕션, 리즈닝, 프로그램 솔빙,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AI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머신러닝 그 중에 한 가지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것이 AI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뭐 7, 80년대 이전에 그런 연구 트렌드를 하면 요즘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지금 다 해결하는 시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큰 틀로 보면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서도 하나의 파트예요. 원래는 이제 요즘 딥러닝에 되게 성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 큰 영역의 선택 일부분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요즘에는 AI가 거의 머신러닝하고 농경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고전적인 AI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한 가지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번에 다룰 전체 세미나 리스트인데 보시면 되게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 안 들어보신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머신러닝의 학문이 다양한가 하면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방대한 학문 분야의 집합체거든요. 뭐 통계학이나 데이터 마이닝, 뭐 뉴럴 컴퓨팅, 뉴로사이언스 등등 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등등 엄청나게 많은 학문 분야들이 섞여서 탄생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알고리즘 중에서도 뭐 전혀 통계학에서 온 것도 있고 물리학 모델에서 온 것도 있고 딥러닝에 이제 약간 신경망 모델에서 온 것도 있고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되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처음 배울 때 도대체 뭐가 뭔지 흐름이 안 잡히고 순서가 없는 거고 되게 학문이 처음에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칙성과 유사성이 보여요. 공통점이 보여요. 그 순간부터 되게 좀 공부하기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아주 부족하지만 어쨌든 큰 트렌드를 보는데 이 세미나, 뒷세미 전체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보시면은 이건 좀 간단하게 제일 유명한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뭐 처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고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뭐 디멘전 리그레션 여러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들을 보시면 지금 이 하나하나 내용 박스가 알고리즘들이 종류거든요. 지금 머신러닝이 하나에서도 되게 분야마다 쓰인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할지를 파악하고 그 알고리즘의 가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도 필수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한번 이걸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려고 시작한다. 머신러닝 학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서 보시면은 50개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쓰시는 특징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적어버리면은 아예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더 많은 데이터 수집해라. 이것이 안내라고 했어요. 이 안내도는 이제 사이킨런이라는 파이썬 머신러닝 패키지인데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고 어쨌거나 데이터가 5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거면은 이제 대충 카테고리 예측하는 거라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카테고리 예측이 아니라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야. 근데 리그레션이나 디멘전리티 리덕션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쨌거나 대충 첫 번째 분기점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간단하게 말하면 이 데이터가 어느 집합에 속하느냐,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보고서 이런 사람의 얼굴이다, 고양이다, 뭐 말이다 이런 종류의 어떤 분류를 예측하는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리그레션은 실수값을 예측하는 문제예요. 리그레션 한글로 해석하면은 무슨 획이만 이렇게 내가 헷갈리는데, 그냥 그 정의대로 말하면 어떤 리얼 밸류가 있고 그 밸류가 예를 들어 그게 뭐 집값이 될 수 있고요, 주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얼 밸류 값을 예측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어 우리가 세 종류의 문제를 맞춘다. 그러면 뭐 3분의 1을 찍으면 되는데, 리그레션은 실수값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에 대해서 전부 다 예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정의하기 쉬워요. 근데 몇 문제 맞췄고 몇 문제 틀렸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리그레션은 그런 정확도를 정의할 수 없죠. 왜냐면 실수값이니까. 예를 들어 정답이 뭐 10인데 우리가 20을 예측했다. 그럼 정확도를 측정할 리가 없잖아요. 실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런 경우에는 실수값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어쨌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클러스터링이랑 디멘전 리덕션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가지고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구분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이미지를 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맞추는 거는 정답이 주어지는 문제죠.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이 예측을 보고 주식을 예측하라면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디멘전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데이터를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몇 개의 그룹으로 묶는 문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보고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고리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가 뒤에서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고차원 데이터일 경우에 되게 성능을 보장하기 힘든 오버피팅 문제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저차원의 데이터를 바꿔서 처리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다룰 때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분류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나눗순이가 더 많아요. 뭐 무슨 제너러티브 모델이니 디스크립티브 모델이니 아니면은 파라메트릭이니 파라메트릭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배워가시고, 일단 처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 두 가지 분류 정도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넣어본 자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킷런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몇 가지 그룹으로 데이터를 나누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이게 경계면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뭔가 태그 문양으로 된 데이터인데, 이제 니어스트 네이버 알고리즘 쓰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경계를 나누고, SVM 이렇게 나누고, 리니어 SVM, RDF SVM 다른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다 경계면이 결정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원이 있는 경우도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잘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못하기도 하고, 보시면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맞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특성을,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머신러닝이 과연 좀 더 무엇인가, 이 정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일단 이건 응답할 때 왼쪽 것만 보면은 이제 초창기에, 머신러닝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무엇이냐면 컴퓨터에게 어떤 학습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위드아웃 빙 이렇게 써있으니까, 즉 정확한 명확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이 머신러닝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기존에 아주 우리가 컴퓨터 학부 시절 때 배웠던 알고리즘 수업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디바이드 앤 컨커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데이터가 주어지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어떤 원칙과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나가면 딱 결과가 딱 나고, 여기에 이제 학습이라고 볼 요소가 전혀 없죠. 근데 머신러닝에는 이제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모델에 따라서 모델에 맞게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데이터부터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타가 적어요.
물론 이제 이번 너무 좁은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기 초반에는 이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단순히 F를 뭔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명시적 구현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뭐 이런 거 다 모든 룰 베이스로 다 따르죠. 하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명확 모델은 있지만 그 모델을 단순히 데이터로부터 적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의 파라미터를 데이터로 학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명확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F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F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만 세워놓고 그 모델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F가 잘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에 다 펑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딥러닝 쪽에 연구되는 자료를 가졌는데, 이미지를 어떤 문장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함수 기능을 가진 알고리즘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손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도록 피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프로시메이션 한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문장으로 번역을 해라 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 함수가 동작하도록 데이터로부터 피팅을 해서 분산시키는 거죠. 명확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는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그런 펑션이거든요. 결국에 이런 펑션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설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함수 F의 모델만 주어지고 파라미터를 그에 맞게 피팅함으로써 F에 대해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그걸 학습을 해서 어프로시메이션을 한다. 이 정도가 머신러닝이 갖는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AI에서의 학습과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머신러닝을 좀 비교해보면, 이제는 주로 컴퓨터 비전 쪽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고전적인, 그러니까 2006년도, 2012년도까지 이미지넷 대회, 이미지 인식하는 대회에서 썼던 방법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사람이 손으로 미리 정의해 놓은 방식대로 피처를 추출해요.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피처를 추출하면은 이 로우 레벨 피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또 다른 뭔가 프리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약간 중간 레벨의 피처로 바꾸고요. 그 피처에 대해서 또 다음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만 학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룰베이스 방식으로 어떤 피처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피처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경계면을 찾는 그 알고리즘 같은 걸로 사용해서 이 데이터는 여기 그룹에 속하니까 이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 룰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다 통째로 학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미 로우 데이터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피처 추출하는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설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방법은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조차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떻게 추출하라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어떤 이런 대충 모델만 알려주면 그 모델이 이런 식의 로우 레벨에서는 이런 식의 엣지를 추출하고, 이 미드 레벨에서는 엣지들을 모아서 뭐 원이나 어떤 모양을 추출하고, 점점 고차원을 갈수록 이런 미드 레벨 피처들이 모여서 복잡한 모양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피처가 나오도록 학습을 해서 스스로 알고리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도 통째로 다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든 피처 추출부터 학습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러닝 룰은 최대한 최소화가 되고 러닝이 최대화가 된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20장을 준비해서 10장을 해서 좀 깊게 들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일단 구체적인 심플한 얘기를 들어보자면, 일단 우리가 머신러닝 처음에 접할 때 저는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점들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 선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당연히 이 초록색 점들을 보고서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대충 뭐 비교하면 우리가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진짜 트루 덴시티인 거죠. 근데 이 데이터의 분포를 사람이 예측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겠지만, 근데 기계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똑같거든요. 이걸 이제 기계한테 시키는 게 바로 머신러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폴리노미얼 퍼피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엑셀에서 추세선 그리기 모양을 보면 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엑셀의 추세선 그리기 기능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전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 봤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실수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그레션 문제는. 근데 만약에 그거까지 안 나오고. 근데 만약에 이 경계면 어떤 우리가 이제 커브를 찾은 다음에 이 커브를 이용해서 위와 아래로 어떤 경계를 나온다면 이건 이제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그 리그레션된 값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주어져요. 보시면 지수함수, 선형함수, 루브함수, 다항함수. 여기서 이제 폴리노미얼이니까 다항함수에 해당하겠죠.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하고 차수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하면은 그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피팅을 해서 이제 뭐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델을 셀렉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이 문제에서는 이런 단순한 수준의 모델밖에 없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진짜 모든 어떤 의미의 데이터를 다뤄을 치면은 아까 보시면 이런 수많은 가지 데이터 중 이런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단순한 문제에서 단순히 뭐 지수냐 선형이라고 쓰는 거지만 나중에 큰 문제에 가시면은 어떤 문제를 써야 될지 모델을 써야 될지 모델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 셀렉션은 데이터에 맞게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딱 이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1차원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여서 단순히 이건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뭐 선차함수 같은 거 쓰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고차함수, 고차 데이터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단순히 비주얼라이즈 할 수 없는 뭐 4차원 이상만 넘어가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알고리즘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진 그 도메인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고 그런 전처리를 해가지고 모델을 골라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되게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모델 셀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썼다고 생각합시다. 이것도 다 뒷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학습을 한 뒤에 이런 모델을 찾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 다항식을 골랐는데 다항식에서도 차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수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되게 빠른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단순한 데이터에서 차수를 1차원으로 줬다. 1차식으로 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직선밖에 안 나와요. 삐뚤삐뚤한 어차피 직선이거든요. 직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되게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다고 너무 이 차수를 높여버리게 되면 이런 굉장히 고차 다항식이 생기게 되면서 모든 데이터의 점을 직접 이어버리는 그러니까 일반화가 떨어지는 학습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잘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고차 함수를 사용해버리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지그재그 이어버리는 학습이 일어났는데 이런 당연히 우리가 잘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에 잘했을 정도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일반화했느냐가 학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를 한 게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이건 이제 언더피팅 됐다. 너무 단순한 모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오버피팅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버피팅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데이터에만 특화되게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어떤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도 아닌 아주 적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정리하려면 이 적절한 상태의 특징은 무엇이냐 보시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어떤 이런 우리가 이 y축이 지금 에러거든요. 어떤 우리가 예측했을 때 에러를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서 리그레션이니까 또 우리가 예측한 모델에서 실제 데이터와의 어떤 y값 차이 같은 것의 제곱을 씌워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측정할 거예요. 에러의 모양새를 보니까 언더피팅 했을 때와 오버피팅 했을 때는 이제 차수가 높아질수록 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점점점 에러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증가되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기점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멀 포인트인 거죠. 이 옵티멀 포인트가 바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의 추상화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의 복잡도, 모델의 콤플렉시티가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보죠. 이제 이런 데이터도 마찬가지 똑같은 예인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X와 동그라미 어떤 경계면을 구분하는데 당연히 이 데이터에는 뭔가 노이즈 같은 게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면을 침범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게 데이터의 경계를 찾는 게 무엇이냐?
이 바로 가운데 녀석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에 너무 시중돼서 오버피팅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이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노이즈라고 봐서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경계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가 아주 기초적이면서 되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모델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 오버피팅을 하지 않기 위해 각 알고리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가 단순한데 모델 복잡한 거 썼다면 절대 오버피팅이라고 샀으면 안 됩니다. 성능이 사실 에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데이터에 비해서 단순한 모델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 언더피팅은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게 기본 머신러닝이 연구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이제 커스터머 디맨더널리티라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디멘전이 커질수록 오버피팅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쉬운데 수학적으로는 책에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제 차원이라는 게 디멘전널리티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개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있으면 x, y, z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만약에 우리가 이미의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 하나를 표현하는데 10개의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 얘는 10차원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엠리스트 데이터는 뭐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필기체를 적은 그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8 x 28 픽셀의 데이터로 이미지를 다 묶어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데이터의 디멘전은 바로 28 곱하기 28, 764가 그 정도 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 데이터는 764차원짜리 공간의 한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미지 한 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오셨으면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어떤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한 공간에 유니폼하게 골고루 표현했어요. 1차원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1차원의 평면에다가 1차원 직선에다가 무한히 이런 데이터를 다 뿌렸다고 생각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길이를 고정시켜가지고 뭐 여기서 0.5로 세는데 어쨌든 0.5의 길이에다가 얼마나 많은 점이 찍혀냐는 거예요. 보시면 어쨌거나 뭐 골고루 찍혀있으니까 이만큼의 데이터가 찍혔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방식을 2차원에서 취해볼게요. 2차원의 어떤 제한된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똑같은 개수 뿌려놨어요. 이 점들의 개수는 똑같은데 이게 2차원으로 퍼지면서 당연히 데이터가 좀 흩어지겠죠. 그래서 2차원의 공간에서 0.5 곱하기 0.5 길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완전히 훨씬 더 줄어들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4차원 이상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고차원, 만약 1000차원이라고 생각해보면 1000차원의 공간에서는 훨씬 더 같은 이제 길이를 갖는 어떤 볼륨 안에서 데이터의 스파시티가 증가를 합니다.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왜 데이터의 스파시티가 증가할까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3차원 공간에서 큐브를 정의하는데 이 원점부터 끝점까지의 길이를 3차원 공간에서 우리 루트 3인 거죠. 근데 2차원 공간에서는 그 값이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차원이나 10,000차원으로 가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그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리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커져요. 커지는데 거기다가 유니폼하게 골고루 데이터를 뿌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스파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데이터가 스파스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희 케이스는 다 다시 각각의 경우를 그렇죠. 그 사이 거리가 충분히 생기니까 각각의 케이스에 전부 다 적응을 할 수 있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대충 뭐 비슷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오버피팅 문제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배웠던 오버피팅은 이제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어떤 모델에서 이걸 뭐 다항함수에 몇 차 다항함수 쓰느냐에 따라서 오버피팅 문제 발생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차수가 증가해도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천천히 설명할게요. 데이터의 차수랑 모델 복잡도랑 데이터 개수 적은 거랑 다 오버피팅 문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우리가 스파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세워가지고 전체 점들의 어떤 모양 같은 걸 추정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점이 만약에 원형 같은 걸 이룬다고 생각해봅시다. 뭐 가우시안 분포 같은 거 이뤄가지고 1차원이면 아마 이 가운데만 찍혀있고 2차원이면 이렇게 동그란 식으로 찍혀있고 3차원이면 구형 뭐 이런 식으로 찍혀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의 분포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고차원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전체 일부분을 봐서 알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현저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한마디로 데이터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네모 안에서의 데이터의 점들의 분포를 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직선에서도 마찬가지. 직선에서만 보면은 아 데이터가 이렇게 되게 유니폼한 분포를 이루고 있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분포를 이루고 알 수 있지만 3차원으로 가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뭐 기하급수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1000차원에 가면은 이 하이퍼큐브 안에 데이터가 한 개밖에 찍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 네모를 보고서 데이터 하나를 보고서 네모의 어떤 분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까 봤듯이 데이터 개수가 50개 이하가 되면은 학습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커지는 것만으로 이게 데이터 개수가 스파스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네, 대충 이렇게 설명이 됐었으면은 되는데. 근데 자, 그럼 오버피팅은 왜 나오느냐?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 학습된 트레이닝 데이터에 지나치게 학습을 해가지고 제너럴라이즈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이 네모 안에 데이터가 뭐 2개 있었다 칩시다. 2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뭐 X, 하나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 두 점을 가지고서 경계면을 찾는데 이 경계면을 찾은 게 과연 1만화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경계면은 찾아지겠지만 이 경계면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경계면이냐. 실제 리얼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다 이 경계면에 잘 들어맞느냐 라고 보면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동전 던지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전 앞과 뒤에 확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동전 던져봤더니 앞이 2번 나온 거예요. 2번 나왔으니까 이 동전은 무조건 100% 앞으로 나오는가. 이렇게 예측해버리면 1만화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개수가 떨어지게 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또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뭔가 둘이 원인은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그 고차원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의 차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 같이 뭐 첫 부분에서 디멘셔널리티 리더션이라는 이런 파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 각각의 알고리즘에서도 이런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디멘셔널 리더션은 그래도 1000차원의 데이터가 오면 1000차원의 데이터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차원은 1000차원이 안 될 것이다. 그럼 1000차원 다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1000차원 다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유의미한 차원이 100차원이라면 그 데이터를 100차원 공간으로 압축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피처 익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예시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엠리스트 데이터 만약에 어떤 흑백의 이미지에다가 모든 게 검은색인데 딱 숫자로 필기체에 내가 1을 썼어요. 1을 썼으면 그 부분만 흰색이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데이터 자체는 28 곱하기 28이기 때문에 차원은 764차원인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1을 이루는 데이터들은 공통적으로 아마 이 구석 모서리 왼쪽이나 오른쪽 아래 이런 점은 안 쓸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앙에 특히 1이 자주 그려지는 위치 부분의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있을 텐데 그러면은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이 764차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중앙도 몰려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764차원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찍어보면 아마 764차원 공간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포인트인데 이 공간에 1을 위치한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뭐 몇 차원쯤은 뭐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뭐 5차원일 수도 있고 10차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은 차원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764차원에서 10차원으로 보내는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이 디멘셔널리티 리더션이라는 이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찾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764차원에서 10차원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진짜 데이터의 어떤 구조, 그걸 매니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10차원짜리 데이터가 인트리직 디멘션이 10이 나머지 줘야 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디멘션이 커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어. 피처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피처가 뭔지 네. 일단 그러니까 이제 피처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일반 프로그래머라고 해봅시다. 이런 자동차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서 자동차라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알고 보면 RGB로 데이터에 대해 어떤 그냥 숫자들의 그냥 배열이 뿐이잖아요. 그냥 숫자 매트릭스가 3장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겠느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어떤 그런 픽셀들의 값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또 모양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 첫 번째 쓰는 피처가 로우렐 피처인데 바로 이 로우렐 피처라는 건 이런 모양을 직선이나 뭐 어떤 기역점, 여러 가지 모양, 디귿점,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작은 성분 단위에서의 모양 같은 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발견되면 여기는 이런 모양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모양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서 이 이미지를 전부 다 이렇게 곱셈 연산해가지고 윈도우를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런 모양이 발견된 부분들이 다 1로 표시가 돼요. 이게 바로 피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로우 데이터에다가 뭔가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를 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하는 또 한 가지 분야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피처를 학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말이 처음에 좀 헷갈리는데 피처 러닝이라고 할게요. 피처 러닝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우리가 피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 자체를 데이터를 보고 이거 찾아라. 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 얼굴만 보고서 피처 러닝을 하게 되면은 사람 얼굴은 주로 이제 동그란 부분이 많으니까 곡선을 주로 노출할 텐데 건물 사진만 보고 피처를 찾아라 그러면은 직선 위주, 기역 같은 이런 모양들이 주로 피처로 발견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컨벤셔널 AI는 어떻게 리커버리션을 했는지 중요하게 설명해 주시나요? 네, 제가 이제 컨벤셔널 AI는 잘 모르는데 어쩌면 간단하게 이렇게 플로우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런 로우 데이터로부터 어떤 우리가 시프트라는 피처가 잘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스케일 인베런트 피처인가 뭐 그런 건데 한마디로 어떤 크기나 이런 모양의 변화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정의된 알고리즘 같은 걸 보죠. 이런 정의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에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필터를 돌리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1과 0으로 그걸 표현된 그런 피처 맵이 생기겠죠. 그런 피처 맵에 대해서 이건 이제 뭐 아마 디멘전 리덕션 한 것 같은데 디멘전 리덕션 해가지고 차원의 추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클래시파이어는 뭐 대충 경계면을 찾는 방법이니까 피처 추출하고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경계면을 나누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아까 봤듯이 경계면을 나눠놨는데 이 점을 하나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아까 응시트 말한 그 764차원의 어떤 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경계면을 그냥 나누면은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굉장히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모여있고 이제 디멘전이 커지기 때문에 잘 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냥 764차원에 대해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어떤 규칙성과 모양을 가지고 저 차원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경계를 나누면 훨씬 더 쉽게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머신러닝 컨벤셔널 AI가 취했던 방법이고 요즘에는 그 피처를 추출하는 것도 학습을 한다. 또 질문.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공감을 하시라고 가볼게요. 네, 지금. 네, 잘 몰라는 거거든요. 빨간색 부분 데이터를 이제 한번 꺼낸 볼 때, 이거는 그 사이즈나 다이멘션을 어떻게? 여기서의 빨간색 배경은 임의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아주 이 전체 글로벌한 데이터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게 쪼개서 만약에
어떤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컬한 데이터들의 어떤 규칙성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규칙을 파악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4분의 1로 쪼갠 데이터에서 분포를 보려고 했더니 데이터 개수 적어진다. 그런 예시로 본 거고 사실 이건 이제 알고리즘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럼 펄서 다이멘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그걸 아무리 크게 해도 데이터가 스파스가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커지면은 데이터가 그만큼 스파스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똑같은 고정된 데이터 개수이기 때문에 차수가 커졌을 때 데이터가 두세 개밖에 안 남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만약 10배를 하게 되면은 2, 30개가 남겠죠. 근데 대충 이제 한 가지만 더 감을 잡게 예상을 하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차원이 1000차원이에요. 데이터가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생각해보면 한 차원당 한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한 차원당 한 개의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을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원을 뭐 줄여가지고 10개로 해가지고 10개면 이제 데이터 한 차원당 100개씩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대략 학습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대충? 이게 생각해보시죠. 또 질문이 많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결국 이제 오버피팅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는데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처음에 제가 본 거 좀 헷갈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걸 학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가지고 그 파라미터 찾도록 학습을 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에 뭐 1000개가 있어요.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레이닝 1000개 다 시켜요. 그러면 항상 이 트레이닝 에러는 물론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에러는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트레이닝 계속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트레이닝 계속 오래 하겠다는 거는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즉 이제 점점 더 고차원의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성분을 전부 다 있는 일을 하게 돼요. 학습을 오래 시킬수록. 그래서 이 전부 다 모든 점에 손을 이어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점 다음에 어떤 점 나오고 모든 점을 이어버리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했을 때 정확도는 100%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트레이닝 에러는 0으로 갑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트레이닝 에러가 무조건 0으로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학습이 되고 있는 증거긴 하지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거나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학습 못했지만 이거는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해버리면 이걸 실제 데이터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되는 것도 정말 시리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버피팅이 일어나는데 이걸 검사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중간에 뭔가 하게 돼요. 사실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얘기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 나눠서 예를 들어 테스트 셋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누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교수님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너네한테 내가 데이터 1000개 줄 테니까 학습을 해와라. 대신에 너네한테 평가할 때 내가 나만 가지고 교수님만 가지고 있는 500개의 데이터로 그 점수를 내게 돼요. 500개를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 이런 걸로 이제 점수를 내면 생각해요. 우리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접근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긴지 알아버리면 그 교수님의 데이터에다가 트레이닝 옵션을 100% 맞추면 무조건 맞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그 테스트의 데이터를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테스트 데이터는 말 그대로 시험을 볼 때 미리 시험 문제를 알 수 없듯이 실제 데이터 또는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만 해가지고 테스트에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트레이닝 데이터 100% 나오게 한 다음에 교수님 내면 빵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몇 번 얘기하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어느 수준부터 오버피팅이 일어나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좀 똑똑한 학생은 교수님이 1000개를 줬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학습에 써서 뭐 트레이닝 QC를 뭐 0을 만든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부터는 오버피팅 할 거다라는 걸 알고서 적당한 시점에서 트레이닝을 멈추고 예를 들어 트레이닝 멈춘다는 건 직관적으로 그냥 이 데이터 차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차수를 선택했다.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트레이닝을 멈추고 중간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만약에 1000개 가지고 있어요. 1000개 가지고 있으면 900개는 학습했고 100개는 내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걸 주는 건데 이거는 기억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쪼갠다고 보는 편이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10대 1이라든지 몇 대 몇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학습한 모델이 오버피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마 테스트 에러가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출한 문제가 여기서 제출했는지 여기서 제출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제출하는 게 제일 점수가 좋은 건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테스트 데이터 모르니까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미 쪼개가지고 일부분을 이렇게 가짜 테스트 같은 걸 해보는 거죠. 900개로는 테스트 해보고 트레이닝 해보고 100개로는 이제 밸리데이션 중간 채점 같은 걸 스스로 해봐가지고 아 내가 가진 학습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부터 모델이 수가 10차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오버피팅을 하더라. 딱 9차원에서 끊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이 바로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이제 오버피팅의 주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제 타임이나 혹은 트레이닝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델이 이제 폴리노미얼 프로피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생각에는 딥러닝에 대한 설명 살짝 어차피 제가 하니까 나중에 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인공신경망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딥러닝에서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치메이터라고 우리가 방금 봤듯이 머신러닝 하는 게 어떤 펑션에 대해서 어프로치메이션을 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유니버셜 펑셔널 어프로치메이터라는 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인풋과 히든, 그다음에 아웃풋에 이런 3층짜리를 가진 이런 구조가 있고 히든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 딥러닝 3층짜리 MLP라고 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어떠한 모든 함수,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분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유니버셜 펑셔널 어프로치메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수학적으로. 사실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히든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유한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죠. 어차피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만약에 이제 히든 뉴런의 개수가 많을 때 된다고 했는데 만약 1000개, 겹칩시다. 1000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학습을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보여줘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 딥러닝이 학습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클래식적인 문제일 때 학습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피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있고 어디 이미 랜덤한 지선이 다 있죠. 근데 이걸 학습을 하면서 점점점 딥러닝 모델은 복잡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래프들이 수출이 전부 다 이제 트레이닝 사이클이라든지 타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딥러닝 일단 기준으로 보자면 학습을 오래 시키면 오래 시킬수록 더 복잡한 모델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물론 이제 히든 딥러닝 개수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딥러닝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을 오래 시키면 오래 시킬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걸 아무리 오래 학습시켜도 이거는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근데 딥러닝은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무한 학습시키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뭔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트레이닝 시켜서 보내면은 이 중에서 어느 점을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방식이라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그걸 바로 밸리데이션 세션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는 알아서 해야 돼요. 최대한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 테스트 데이터와 같으면 좋겠죠.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잘 뽑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에서 만드는 방법이죠. 몇 퍼센트만 쓸 거냐, 이걸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는 실제로 이제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찍히게 돼요. 단순히 이런 어떤 트레이닝 테스트만 가지고 되는 실제로는 이런 세 가지 그래프가 찍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테스트 에러는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심사위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만 가지고 테스트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어떤 이제 또 사람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9대1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퍼센티지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뭘까요? 써있긴 하지만 바로 문제점은 간단하게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듯이 알겠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 훨씬 더 제너럴레이션이 잘 되는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하는 예를 들듯이 동전을 10번 던지면 뭐 대충 4대 6가 나온다면 40%라고 예측하겠지만 동전 내가 1000번 던졌어요. 뭐 거의 50% 예측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게 되는데 모든 데이터를 못 쓴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많이 쓸수록 쓰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운 좋게 어떻게 랜덤하게 뽑았지만 그 또 운 좋게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굉장히 잘 맞추는 그런 밸리데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운 좋게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뭐 쉬운 문제만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마찬가지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직관적인 아이디어 주세요. 뭐 아시는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좀 잘라서 밸리데이션 하고 뒤에 좀 잘라서 또 하고 너무 쉬운 문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간단히 말하자면 한마디로 데이터 전체를 5번, 예를 들어 5번 K폴드라고 하면 5번 K가 이제 5라고 5번 하는 건데 이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5번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아마 실제로 많이 구현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구체로 알아보죠. 이 데이터를 전체를 다 랜덤하게 셔플링을 먼저 해줘요. 셔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막 5등분 할 거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K는. 5등분 해가지고 이제 이 4개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얘를 한번 밸리데이션 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새로 모델을 이제 초기화시키고 모델을 했던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초기화시키고 이번에 이 폴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K가 4개를 섭시키고 밸리데이션 이걸 5번 반복해서 이걸 평균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큐시를 측정해서 하면은 이제 거의 이거에 근사하게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좀 더 많은 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한게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샘플링을 5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본에 대해서 뭔가 성능을 측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본의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 노평균이나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샘플을 추중해서 그것들에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총리적으로 말이 되는 성능 측정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모든 데이터가 이 같은 경우는 여기만 트레이닝이 쓰이고 여기만 테스트 밸리데이션 쓰이는데 여기는 모든 데이터가 다 트레이닝이 쓰이고 모든 데이터가 밸리데이션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 한 장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써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상황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이제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건데 이걸 적용하면 돼. 중간에 자르는 컨텍스트 학습이 안 돼서 대충 이제 비슷한 방향성은 있어요. 근데 그쵸 뭐 적용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바로 시퀀셜 데이터를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회색이랑 흰색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시퀀셜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간 순서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음성 같은 거를 인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동영상이라고 하죠. 동영상을 학습을 하는데 두 가지 동영상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어떤 배경화면 뭐 하늘이라든지 뭐 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찍혀있는 동영상이 있고 또 한 가지 데이터는 뭔가 이게 영화, 액션 영화 같아서 빠르게 화면 움직이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PT 두 가지 동영상의 종류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모델 시켜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단 첫 번째 이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 나눌 때 처음에 랜덤하게 데이터를 셔플링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퀀스 데이터에다가 셔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텍스트 학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순차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랜덤하게 썼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는데 그보다 왜냐면 근데 그거는 일부만 맞는 게 우리가 굳이 컨텍스트 학습 안 하고 그 스태틱한 그 한 장면 한 장면만 가지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동영상이 뭐 100초짜리인데 1초 한 장씩 이미지 뽑아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뭔가 피처를 추출해가지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만 맞춰 대충 맞춰요. 그러니까 이 어떤 100장의 이미지에서 뽑았더니 어떤 이미지는 계속 빨간색만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뭐 푸른색 많이 나오고 아니 파란 하늘색은 되게 배경화면인 것이고 아니면은 액션 영화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굳이 시간 정보가 없어도 이런 문제를 다룰 수는 있어요. 성능 아닌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한 가지 이거예요. T-1에서의 데이터와 T에서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천천히 움직이는 뭐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름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랜덤하게 데이터 찾는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T-1번째 구름이 테스트 트레이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번 구름이 조금 이동한 그 데이터가 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가 베리에이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게 작은 거죠. 즉 거의 T-1과 T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어뷰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퍼센티지 스플릿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랜더 스플릿을 당연히 할 수 없죠. 왜냐면 컨텍스트 인포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쭉 학습하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실제로는 아예 동영상에 종류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로부터 이 영화의 어떤 감정 같은 걸 예측하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 트레이닝 셋에는 이제 뭐 영화 10개를 줘요. 이 영화의 10개 리스트를 딱 줘가지고 이 영화로부터 뭐 감정을 예측해요. 근데 그 밸리데이션 셋에는 아예 전혀 다른 영화. 그러니까 영화 종류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 10개의 영화를 보고 뭐 2개의 새로운 영화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퍼센티지 스플릿이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건데 한 시간 말하려고 지금 맨날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시간 밸리데이션 셋의 크기에 따라서 혹시 준비한 문제가 실제 프로젝트 할 거나 할 때 문제를 주면 혼자 알아서 나눠가지고 학습을 할 건데 밸리데이션 셋을 얼마만큼 나누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고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보통의 배치마크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 셋을 보면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셋도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뭐 보면 막 데이터 셋만 다르긴 한데 뭐 1대1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뭐 5분의 1로 나눠주는 데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근데 우리가 임의로 만약에 이런 퍼센트를 정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엔 뭐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모델에 만약에 오버피팅 하기 쉬운 모델이라면 밸리데이션 셋을 많이 잡을 수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오버피팅을 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계속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복잡도가 증가하지만은 그렇지 않게 모델의 복잡도 고정된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오버피팅을 안 한다는 자기의 이유를 있다면 좀 잡을 수 있죠.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보면 손에 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저는 뭐 한 15% 20% 정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밸리데이션 셋을 많이 잡았다 해서 얘가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공방은 그렇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때 결국 40% 트레이닝하고 20%를 밸리데이션 셋에 넣었다고 학습을 하면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근데 뭔가 근데 그 트레이닝을 한 번보다 밸리데이션이 퍼지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걸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좀 잘하기 힘들지 않나. 본 것보다는 좀 트레이닝보다는 좀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 문제를 보내기 전에 이게 빠른데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로 생각해보면 이게 막 테스트 데이터 되는 거, 이제 시험이 되는 순간까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어떤 모델 학습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바로 이제 왼쪽 세팅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만 나서 문제를 열심히 학습해가지고 풀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맞듯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모델을 학습하냐에 따라서 점점 트레이닝 어크레시는 높아지겠지만, 이런 건 줄어들겠지만 테스트는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가가지고 트레이닝 에러는 0을 만들었는데 테스트는 뭐 점수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되게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끊어야 될지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 끊는지를 우리가 만약 지표가 없으면 그냥 랜덤하게 끊는 것밖에 안 돼요. 트레이닝 80분 나왔으면 보내야겠다. 이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대충 가능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또 일부러 사용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이 에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터가 대충 테스트 에러도 증가할 거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밸리데이션 셋은 사실은 트레이닝 셋을 쪼갠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